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콘이 타키 포인트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10일 내놓은 조사 결과 네바다주에서 힐러리와 샌더스가 45대 45로 동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한때 20%가 훨씬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 벌써 동률이 되었으니 선거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자, 또 여론조사기관 이 그레비스가 한 달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클린턴 50, 샌더스 27이었답니다. 이거에 비교하면 샌더스가 엄청난 기세로 추격을 했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론조사가 갑자기 추격해서 뒤바뀌는 예가 거의 없죠. 그래서 한국 정치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경쟁자인 샌더스가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선전을 펼치고 뉴햄퍼스주 프라이머리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서 그 바람을 타고 지금 네바다에서도 거의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네바다주는 클린턴의 강세 지역인데요. 여기는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은 클린턴을 훨씬 더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바다가 이 멕시코부터 쭉 보면요,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런 데가요,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멕시코 계통인 히스패닉이 굉장히 많죠. 원래 라스베가스로 유명한 네바다는 1848년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땅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 멕시코 사람들이 살던 데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27%, 유권자의 16%가 히스패닉이라는 겁니다. 94년에는 유권자의 90% 이상이 백인이었는데 2012년에 67%로 떨어졌고 히스패닉은 5%에서 16%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2012년에 히스패닉 유권자로부터 67%, 71% 압승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흑인하고 히스패닉이 몰표를 던져서 경선에서도 힐러리한테 이겼고 본선에서도 이긴 겁니다. 자,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이민개혁.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 이주자들이 많으니까 이민개혁을 해서 불법 이주자들이 합법적인 지위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불법 이민자가 수두룩합니다. 한 명이 월담해가지고 미국 들어와서 주저앉으면 친척들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해 대선 출마 후에 첫 선거 유세를 위해 네바다주를 방문했답니다. 어떠한 이민개혁도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완전하고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히스패닉 표어들라고 그랬대요. 처음 유세를 네바다에서 하면서요. 클린턴 캠프는 네바다주가 상대적으로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높고 당원만 투표하는 코커스라는 점 때문에 샌더스 의원이 치고 오를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패닉들이 뭐 본선에서는 힐러리를 크게 지지할지 몰라도 지금 이 각 당의 예선에서는 당원이 투표할 수 있는데 불법 이민자가 많으니까 당원이 숫자는 의미가 없지 당원이 아닌 거죠. 이와 함께 샌더스는 또 이 네바다 다음에 이제 4차 라운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요. 이 프라이머리에서도 클린턴과 장관과 격차를 줄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미국 남북전쟁에서 남쪽에 속했던 미국 남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저기 동쪽에 워싱턴 DC 밑에 있는 바닷가의 해안에 붙어 있는 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흑인이 많이 삽니다. 미국의 과거에 면화 그런 농장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힐러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요. 지금 미국에 보면 백인들이 공화당에서는 클린턴, 민주당의 백인은 이 샌더스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요. 백인들 중에도 주로 와서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지하고 좀 백인들이 주류에서 좀 멀어진 사람들은 클린턴이나 트럼프나 샌더스를 지지하지 않죠. 그런데 샌더스가 백인인데 사실상 유대인인데 미국 사회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와서프라고 부르는 이 앵글로 섹슨 출신의 백인
프로테스탄트, 즉 기독교 출신의 개신교 출신의 백인이 미국 사회에 주류입니다. 그래서 영국 백인이라든지 뭐 프랑스 백인이라든지 독일 백인이라든지 요런 게 미국 사회의 와스프라고 부르는 순수 백인이고요. 나머지는 변두리 백인이죠. 와스프에 속하죠. 그럼 유대인은 변두리 백인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오바마가 된 것은 유태인들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의 주류들이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유태인들이 흑인이 한번 돼야 그 다음에 유태인이 되니까 월스트리트 이 유태인들이 지난번에 힐러리를 제끼고 오바마를 밀어서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유태인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러는데, 근데 지금 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유태인들을 처단하자고 나선 유태인. 그러면서 본인이 유태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칼날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줄인 월스트리트의 미국의 이 부자들이 샌더스한테는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깨지고 있는 희한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CBS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19%였다는, 한 달 전에는 22%인데요. 다만 샌더스 의원은 클린턴 장관에 비해서 인지도가 매우 떨어져서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샌더스가 누군데 하고 그야말로 덧보잡인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08년 프라이머리 유권자의 과반이 흑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예비 투표,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투표한 사람 중에 절반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흑인 기반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 클린턴의 지금 기반이 세다는 겁니다. 근데 공화당의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도 42%를 기록하고 2등은 20%를 합니다. 그래서 네바다 주에서는 저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힐러리가 이기겠지만은 이 샌더스가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이 민주당의 또 대선 후보 경쟁이요, 웃기는 게 슈퍼 대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당연직 대의원 형태로 전직 대통령, 뭐 전직 부통령, 뭐 이런, 그 다음에 주지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투표를 하게 해주는데, 이 사람들의 95%가량이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지역 뉴햄프스와 아이오와를 합계를 내면 샌더스가 힐러리보다 월등하게 많이 얻었는데, 슈퍼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주에서 해봤자 한 20-30표 얻는데, 이 슈퍼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엄청난 표를 힐러리한테 던지고 있는 거죠. 참 미국의 대선도 기득권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 보통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간다 이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가죠. 이 동북부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멀리 대학을 가죠. 미국에는 줄끼리도 출퇴근하기는 어려우니까 주립대학을 가도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드디어 자식이 둥지를 떠나구나 해가지고 안타까워서 가기 전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이별할 때 울기도 하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처럼 뭐 이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무궁화 열차 타고 서울로 와서 이제 대학교 하숙을 다니면서 이게 집에서 완전 떠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숙비 붙여주고 또 방학 때마다 집에 가고 뭐 이러면서 뭐 점차적으로는 집에 떠나는 계기가 되겠지만은 한국은 그래도 부모하고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는데, 미국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집에서는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요즘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커가지고 말이죠, 아예 그냥 취직을 하거나 취직을 못하거나 관계없이 돈을 아끼려고 집에 들어와서 사는 애들이 늘어나고, 결혼을 했어도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옛날엔 그렇게 부모하고 안 살라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집값 아끼려고 부모하고 사는 이 신혼들도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요, 이게 지금 대세가 되어 간답니다. 이 파리에서 한번 보면
8년을 혼자 살다 일자리를 잃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부모한테 얹혀 살게 된 안토니라는 친구를 언론이 소개했는데요.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부모한테 다 이야기해야 되고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25%인데 18부터 34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마디로 결혼을 해야 될 연령까지의 젊은이들 3분의 1이 부모 집에 얹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한다 해도 80%가 비정규직이라서 낮은 임금 때문에 아이가 있어도 부모 집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결혼해도 부모 집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행태가 이제는 돈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3대가 같이 사는 일. 또 제시카라는 한 이탈리아의 여자는 부모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나가고 싶지만 정규직을 못 구해서 못 나간다. 나가봤자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내 혼자 먹고 살지도 못한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무려 65%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 이른바 밤보치온이 큰 애기라고, 이 밤보치온이란 말이 큰 애기랍니다. 큰 애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실업률과 더불어 신규 건축 제한으로 대도시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는 현실도 세대 동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요, 도시의 환경 미관 때문에 오래된 수백 년 된 건물을 뜯고 새 건물을 못 올리게끔 엄청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낮은 건물에 빨간색 지붕에, 기껏 해봤자 4, 5층에. 파리 시내의 한 달 임대료는 아무리 허름한 집도 우리 돈으로 100만원을 넘고 런던은 300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임대료가요. 그럼 월급 받아가 임대료 주면 딱 맞겠죠. 여기에 불안정한 직업이 낮은 신용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주택 임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둥지를 떠나지 못하는 큰애기들이 점점 늘어난다. 근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의 일이 아니라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보편화될 겁니다.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이 참 이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외톨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출구가 꽉 막힌 상태에서 자신의 배경이 거의 없는 이런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살았지만 거의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일본 영화 심야 식당을 봐도요, 시골에서 홀로 동경으로 와서 이 서빙을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통 이런 걸 다룬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는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요, 뭐 설이나 추석 이런 개념도 없이 동북아시아에서 좀 독특하기 때문에 거의 노인들이 고독사에서 혼자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집을 떠난 청년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에 대한 뭐 지나친 의식, 뭐 좋게 말하면 배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한테 그렇게 기대려고 하지 않고 고통을 혼자 다 감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져 가지고 동경의 뭐 이 긴자 같은 도심에서 뭐 무차별 묻지마 난도질이나 살인이 있어 가지고 일본 사회가 몇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일본의 한 요양시설 건물에서 노인 3명이 추락해서 숨졌는데요. 단순 사고나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이 직원이었던 한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보면요, 가와사키시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 2014년 11월과 12월 이곳에 입주한 8, 90세 노인 3명이 4층과 6층에서 잇따라 추락해서 죽었답니다. 당시 요양시설 측은 노인들이 의자를 이용해서 스스로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 베란다 난간을 넘었다고 밝혔는데 자신의 몸을 가리기도 어려운 노인들이 1m 20 난간을 넘어서 죽었다라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한 야근자이자 최초 신고자였던 직원 이마이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는데요. 근데 지난해 5월 이마이 씨가 요양시설 안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8개월 만인 15일날, 2월 15일날
자신이 노인들을 밀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동기는 안 밝혔는데요. 끔찍한 이 살인 고백에 일본 사회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일본 사회는 그 노인들의 이 요양복지 이런 부분을 한국처럼 요양병원으로 해가지고 돈벌이 시키지 않고요. 요양시설을 이 공립으로 갖춰가 개호요원이라고 해서, 개호라는 말이 돌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준공무원으로 뽑아서 일본의 청년 실업을 상당히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친구들 아마 월급이 3천만 원대 초반일 겁니다. 연봉.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수만 명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친구도 공립요양시설에 뽑힌 개호요원일 건데요. 이걸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준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있을 수는 있지만 평생을 노인들을 돌보면서 뭐 그렇다고 승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간다는 부분에는 본인도 출구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신적인 부분에 데미지를 가져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참 일본 사람들이 사고를 집단적으로는 쳐도 개인적으로는 안 치고 인내하는 세계에서 유명한 민족인데 이제 일본의 인내도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굉장히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